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리따님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잠시만요. 네.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네. 별로 나는 항상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지?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처음에 목이 좀 잠겨 있으셔서 그랬나 봐요. 네. 네. 지금 괜찮나요? 네, 지금은 아주 또 청량하게 잘 들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리따님께서 또 머나먼 해외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로 또 한동안 오실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는 딱히 아닌데, 제가 네. 원래 생각해놨던 얘기가 이게 사실 마지막이었어가지고. 아하, 네네. 네.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되면 빨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못 가요. 아무리 해외에 계셔도 해외에 저희 그 돌비 공포라디오 팀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리따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리따예요. 이번 이야기는 저희 엄마가 겪으셨던 되게 소설 같고도 조금 기괴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시간 순서가 조금 많이 옮겨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얘기를 잘 해볼게요. 이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저희 가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의 배경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중에 저희 엄마는 사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감정 변화가 크게 없으세요. 좋으면은 웃기도 하시고 열받으면 화내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크게 감정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어이구야, 예. 그리고 저희 엄마는 평생 이런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사셨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하나님은 믿지만 귀신의 존재는 딱히 믿지 않으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저희 엄마를 무서워가지고 펑펑 울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 그때 저희 집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살고 있던 집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겠다고 통보를 해서 저희 부모님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사를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이렇게 좀 있으면 고3이 될 딸이 있고 하니까 동네가 좀 조용하고 이렇게 안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도 좀 저렴한 그런 집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모든 조건이 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발품 팔아가면서 집을 보러 다니셨는데도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래요. 근데 또 문제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현지 집주인들이 외국인 세입자는 또 잘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날짜도 가까워 오고 집은 또 없고, 저는 대부분 학교에 있었고 또 저희 아빠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대부분 낮에 집을 보러 다니셨었는데, 그날도 허탕을 치시고 터덜터덜 어느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지나가게 된 어느 빌라에 눈이 가신 거예요. 7층짜리 빌라였고 좀 오래된 빌라였는데 빌라 앞에 조그맣게 정원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느낌의 어떤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런 데 살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7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위에까지 쭉 올려다보는데 마침 맨 꼭대기층에 임대 문구랑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더래요. 근데 한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대부분 이렇게 빌라 같은 거는 맨 꼭대기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넓고 방도 더 많아요. 근데 또 하필 이렇게 꼭대기층에 임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엄마가 이런 집에 복층이면 좀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그 현수막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서 방을 보기로 했대요. 네, 언제 어디서 보자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건물 바로 앞에 있다. 현수막 보고 전화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좀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금방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통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빌라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걸더래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을 걸어놓은 그 번호가 그 집 주인의 본인 번호였고 그 집주인은 임대하는 호수 바로 옆 호수에 살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집이 예를 들면 701호면 그 집주인 집은 702호에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방을 보러 올라갔대요. 근데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들었다더라고요. 좀 언덕배기에 있는 빌라여가지고 꼭대기층이니까 창밖에 전경도 이렇게 탁 트여서 좋고 빛도 잘 들어오고 바닥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 외관만 보고는 좀 옛날 건물이니까 안에도 노후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리모델링을 싹 한 건지 너무 모던하고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비싸 보이더래요. 사실 거기 동네가 구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괜찮은 동네였고 복층에 리모델링 된 집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뭐 이런 데는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나 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엄마가 월세가 뭐 어떻게 돼요? 대충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의외로 당시 저희가 이사 전에 살던 집세보다 더 쌌대요. 근데 엄마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동네도 괜찮고 집도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싸지 싶었대요. 그래서 뭐 혹시 집에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싸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되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내가 내 집 싸게 내놓는 게 왜 이상하냐 세입자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웃더래요. 이상한 거지. 시세가 있는데. 예.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집주인 인상도 좋고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 너무 호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무엇보다 집이 좋은데 싸니까 엄마는 그래 이 집으로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입주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랑 아빠랑 데리고 다시 한번 그 집에 가봤고 저도 아빠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이 꽤 컸어요. 일반 방이 2개, 안방 하나, 다용도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총 4개가 있었고 테라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큰 집에 살아보는 게 그때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아무리 거기가 외국이어도 저희 부모님은 이사 같은 거를 하시면 항상 주변 이웃이나 관리인분들한테 이렇게 다과 같은 거를 나눠드리면서 이번에 이사 왔다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인사치레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7층이니까 1층부터 하기가 좀 힘들었어가지고 6층, 7층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과를 나눠드리는데 6층에 어떤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사 왔다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반갑다고 자기 이름은 루비다 가명입니다. 몇 호에 이사 왔냐고 이렇게 하시길래 저희 701호에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701호? 701호? 이렇게 여러 번 호수를 재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701호에 이사 왔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 집이 드디어 나갔구나 8년 만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8년 동안 집에 안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안 나가가지고 집주인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 해마다 리모델링도 싹 새로 하는데 안 나가더니 드디어 나갔냐 이러시면서 좀 묘한 분위기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희는 얼마나 버틸려나? 외국인이니까 괜찮으려나? 하시더니 다과를 받아 드시고 문을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조금 찜찜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좋은데 8년 동안 안 나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근데 저희 엄마는 새로 막 이사를 왔는데 안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기 싫다고 그냥 무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집을 못 찾은 사람들 안목이 안 좋은 거지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은 거 아니겠냐. 다과나 마저 돌리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집에 이렇게 다가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다른 집들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702호 집주인 세대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상 좋은 좀 젊은 아저씨가 나오셨고 아저씨 뒤에 10살 좀 넘어 보이는 여자애가 아저씨 다리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말이 이분이 집주인이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시고 저희도 다과를 나눠드렸어요. 그 아저씨가 뒤에 여자애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집에 언니가 이사가 왔네. 신고해달라고 해. 이러면서 딸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자애는 부끄러워서 다시 숨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말을 막 걸어봤어요. 안녕, 나는 리따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더니 웃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인사치레가 다 끝나고 새 집에 들어와서 아빠가 하는 말이 집주인이 상당히 젊네. 아마 이 윗대에서 물려받았나 보다 집을.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집 구조 중에 조금 특이했던 게 안방에 보통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옆에 조그맣게 푸세식 변기 하나만 딸랑 있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안방에. 근데 어쨌든 저는 안방을 제외한 방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방을 제 방으로 정하고 짐을 풀고 엄마 아빠는 맥주 한잔 하시면서 집 잘 구했다고 이렇게 회포를 풀고 그렇게 그 집에서 저희는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 첫날부터 잠만 자면은 악몽을 꾸는 거예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이기도 하고 매번 다른 꿈을 꾸기는 했는데 하여튼 맨날 자다가 깨고 소리 지르면서 깨고 덜덜 떨다가 다시 잠들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 가도 공부도 잘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머리도 계속 아프고 막 이러니까 좀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방을 한 5번은 바꿔본 것 같아요, 제 방을. 원래 제 방에도 자보고, 다른 남은 방에도 가보고, 심지어 다용도실에도 가서 이불 깔고 자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악몽을 꾸고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한날은 자다가 또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베개를 들고 안방에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어쨌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꾸 악몽 꿔서 너무 무섭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빠가 그러면은 네가 엄마랑 자라. 아빠가 네 방 가서 잘게 해가지고 그날 엄마랑 같이 자봤는데 너무 편하게 잘 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아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제가 엄마랑 같이 자고 아빠는 제 방에 가서 주무시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그때 한참 엄마한테 반항을 하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저희 모녀한테 그때 당시에 좀 큰 이슈가 제가 대학을 어느 나라로 진학을 하느냐 그걸로 엄마랑 좀 트러블이 많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냥 여기 현지 대학을 가라. 엄마 아빠 곁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저는 한국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한국으로 대학을 가려면 고2 때부터는 필요한 준비를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엄마랑 많이 다퉜어요. 그날도 엄마랑 대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밤이 늦어서 엄마가 그만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괜히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난 지금 안 잔다. 엄마 혼자 자라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 방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이 대충 이렇게 생겼었고 그래서 엄마가 침대에 누우면 모니터 불빛이 엄마한테 좀 비춰지는 각도였어요. 엄마가 너 계속 혼자 컴퓨터 할 거면 네 방 가서 혼자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또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되게 졸렸었거든요. 자고 싶긴 한데 혼자는 못 자겠고 괜히 엄마한테 뭐라도 좀 반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빨리 자라고 2-3번 더 얘기를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나? 네.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게 인터넷 소설 같은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 거를 막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뭐라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가 또 빨리 자라고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줄 알고 안 듣고 있다가 계속 뭐라고 하길래 엄마를 이렇게 뒤돌아서 보진 않고 그냥 귀로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착한 어린이에요. 쟤는 없애버리고 나랑 같이 살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그 말을 현지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냥 현지어도 아니고 옛날에 쓰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머니 소녀가 떡을 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옛날에 쓰던 어투로 말을 하는데 사실 엄마가 현지어를 잘 하셔도 구시대적 표현은 못 하시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어쨌든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대충 아는 거지 엄마는 거의 실전에서 손짓 발짓으로 배우신 편이라 이런 옛날 구어체는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서 엄마를 봤어요. 근데 눈을 감고 이렇게 곤히 자고 계시더라고요. 방이 컴컴하기는 했어도 컴퓨터 모니터 불빛 때문에 엄마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었거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지? 싶어서 엄마를 가만히 보는데 엄마가 눈은 감고 입만 뻐끔거리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어린이는 혼나야 돼요. 나는 착한 어린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컴퓨터를 바로 끄고 엄마 옆에 이렇게 파고들면서 아 엄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일찍 잤게. 그런 장난 치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이랬는데 엄마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고 저도 그대로 그냥 엄마 옆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엄마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엄마 그런 표현은 어디서 배웠냐. 그런 장난을 왜 쳐. 나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막 이랬더니 엄마가 조금 이렇게 머쓱하게 웃으시면서 아 엄마가 그랬어? 피곤했나? 왜 그랬지? 이러면서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밤에 종종 엄마가 그렇게 섬뜩한 현지어를 하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입만 뻐끔거리면서. 내용도 대부분 네 딸은 좋은 딸이 아니다. 내가 더 좋은 딸이 되어주겠다. 네 딸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자도 무섭고 엄마랑 같이 자도 무섭고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근데 엄마도 사실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은 거예요. 다크서클도 진짜 점점 내려오고 엄청 피곤해 보이고 심할 때는 엄마가 가끔 낮에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셔서 과로로 쓰러지실 때도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그래서 병원 가서 수액 맞으시고 그때나 좀 주무시고 그런 날이 지속되면서 저랑 엄마는 안 그래도 대학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했는데 이제는 진짜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아빠는 가운데서 쩔쩔 매고 집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엄마가 밤에 혼자 이상한 소리를 좀 해도 혼자 자는 것보다는 엄마랑 자는 게 그냥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엄마랑 또 한참을 싸우다가 둘 다 지쳐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렇게 자다가 그때가 몇 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밤중이었거든요. 뭐 한 새벽 2, 3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가 옆에서 갑자기 으악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방불을 켜고 엄마를 보니까 눈은 그대로 감고 있는데 눈 옆으로 눈물이 줄줄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 손가락, 양 발가락을 이렇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거리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도 그 소리에 이제 놀라가지고 뛰어오고 저랑 아빠랑 둘 다 엄마를 한참 깨웠어요. 근데 엄마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어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했는데 안 일어나길래 아빠가 찬물을 떠와가지고 엄마 얼굴에 뿌려버렸거든요. 그제서야 엄마가 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앉으시더니 손으로 막 제 얼굴을 더듬더듬 해보시고 제 입을 벌려서 손가락으로 막 휘적거리시는 거예요. 왜 어디 사람 다친 데 없는지 볼 때 막 어깨랑 얼굴이랑 만져보면서 확인하듯이 그렇게 하시고는 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앉아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우시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냐고, 무슨 꿈이라도 꿨냐, 이렇게 아빠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진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우리 딸 잘못되는 줄 알았다.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빠랑 저랑 한참 엄마를 좀 진정을 시키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가 입을 열었는데 정말 믿지 못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건은 제가 엄마랑 둘이 자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작이 됐다더라고요. 제가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 먼저 눕고 저는 컴퓨터를 계속 하던 그날 엄마는 먼저 잠이 들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꿈을 꾸셨는데 시야가 저희 방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CCTV처럼 전지적 시점이 되신 거예요. 몸도 안 움직여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도 안 떠졌대요. 근데 시야는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침대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화장실에서 흰색 비스무리한 물체가 이렇게 꾸물꾸물 바닥을 따라서 기어 나오더래요. 꾸물꾸물 기어서 침대 위까지 기어와서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흰색이 옷 색깔이었는데 흡사 환자복 같은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 물체가. 성인 여자 같았는데 옷은 성인이 어린이 옷을 꾸역꾸역 꾸겨 입듯이 팔다리도 다 쫄려 있고 배도 쫄려 있고 좀 불편해 보였대요. 얼굴이나 그런 건 잘 안 보였는데 옷 차림새랑 되게 더러운 손톱이 뾰족하게 길게 나 있는 게 보였대요. 근데 그 여자가 엄마를 한번 저를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다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더니 엄마한테 저 사람이 마담의 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나쁜 어린이는 혼내야 돼요. 나는 착한 어린이에요. 쟤는 없애버리고 나랑 같이 살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사실 살면서 이런 기괴한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엄청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어쨌든 그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속으로 필요 없어. 나는 내 딸이면 충분해. 하나님 아버지, 악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표현을 하시길 그 여자가 고개를 한 90도 정도 이렇게 째깍째깍 꺾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해볼까요? 이러더니 자기 엄지손톱을 이렇게 투두둑 뽑아내서 엄마 엄지손톱하고 손톱 밑에 살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래요. 오. 나는 착한 어린이에요. 쟤는 없애버리고 나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근데 끼워 넣어진 손톱 위로 엄마 손톱이 못 버티고 뽑혀서 침대에 떨어졌는데 그 여자가 그걸 주워서 자기 옷 주머니에 넣더래요. 예. 내 손끝에 그 고통이 100%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안 질러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전지적 시점에서 보여지는 누워있는 엄마 본인 입에서도 같은 말을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컴퓨터를 하던 제가 막바지쯤에 들은 거고요. 그날부터 엄마는 매일 같은 꿈을 꾸셨대요. 제가 만약에 엄마 옆에서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또 작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서 제 얼굴 위에 무릎을 꿇고 앉더래요. 그러면 또 엄마한테 속삭이듯이 나랑 살아요. 우리 엄마가 되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 엄마는 속으로 나한테 딸은 내 딸 하나뿐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그 여자가 날카롭고 긴 자기 손톱 하나를 투둑 뽑아서 엄마 손톱 밑에 쑤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손톱이 못 버티고 떨어지면 그걸 또 주워서 옷주머니에 넣고 엄마 그 고통을 얼마나 견디셨냐면 10손가락 손톱에 9발가락의 손발톱이 다 떨어져 나가실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예. 근데 누구한테 말을 못했대요. 왜냐면 그 현상을 엄마가 본인이 겪고 있으면서도 부정하셨다더라고요. 내가 피곤해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상한 꿈을 꾸는 거다. 그러니까 꿈일 뿐이다. 이러면서 그냥 부정하시고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자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던 날, 그날은 잠에 들기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새끼 발톱 하나만 남은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왠지 발톱 하나도 다 뽑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날 밤도 저는 엄마 속도 모르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또 대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고성이 오가면서 싸우다가 둘 다 지쳐가지고 엄마도 버티다 못해서 잠에 드신 거예요. 네, 서서히 전지적 시점 시야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날도 작은 화장실 쪽에서 그 여자가 기어 나와서 제 얼굴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엄마 귀에 또 속삭였대요. 엄마는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발 그만하라고.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네, 그 여자가 또다시 고개를 째깍째깍 꺾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더니 엄마 마지막 남은 새끼 발톱 사이로 자기의 발톱을 투둑 뽑아서 우겨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발톱이 뽑혀서 침대로 떨어졌고 그 여자는 마지막 발톱을 주워서 자기 손에 올리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동안 하나씩 주머니에 넣어놨던 엄마의 모든 손톱 발톱을 꺼내더니 입을 귀 너머까지 찢어지게 쩍 벌리고는 다 털어 넣더래요. 그러면서 아주 개걸스럽게 우적우적 씹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경악스러워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몸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엄마 얼굴 위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쪽을 바라보면서 자고 있는 제 입을 자기 손으로 억지로 벌리고 그 여자 입에 있던 이렇게 잘게 조각이 난 손톱 발톱을 제 입에 넣으려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저를 깨우려고 아무리 속으로 막 소리를 치고 손발을 움직이려고 해도 꼼짝을 않더래요.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아빠가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꿈에서 깨신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을 막 확인을 하신 거죠. 입 안에도 확인을 하고 뭐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아빠랑 저랑 그 얘기를 다 듣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공포 영화를 만들래도 이럴 수는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엄마 성격을 알잖아요. 이런 걸로 장난치실 분도 아니고 또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저희 온 가족이 거실에 나와서 잤어요. 도저히 저 안방에서는 계속 잘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랑 아빠는 엄마 걱정에 그날은 거의 못 잤는데 엄마는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셨는지 기절하듯이 주무셨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이사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왜 엄마가 그런 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런 꿈을 꾸시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가족은 약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셋 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생활하고부터는 엄마도 조금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무슨 디저트 같은 거를 거하게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이랬더니 저랑 같이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쿠키며 파운드 케이크며 이런 거를 좀 준비된 거를 들고 엄마를 따라갔는데 6층 루비 할머니 집 앞이었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저희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희 아직도 여기 있냐고 진짜 대단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디저트를 좀 만들어 왔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약간 올 게 왔다는 느낌으로 그래 들어와라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집 거실에 앉아서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고 엄마가 만들어 온 디저트랑 잠깐 다과 시간을 가졌는데 할머니 저희가 처음 이사 왔던 날 인사하러 왔을 때 왜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하셨어요? 하고 엄마가 이렇게 돌직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자기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 건데 믿거나 말거나 맘대로 해 이러시더라고요. 예. 이 얘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처럼 첫날에 이렇게 뭐 다과 돌리면서 인사를 했던 세대가 한 번도 없었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너네가 피해를 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이사 온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다.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래요. 이 빌라를 지은 가문이 지금 702호에 사는 집주인 가문인데 그 집주인이 저희 집만 집주인이 아니고 이 건물주래요. 옛날부터 이렇게 술 공장을 되게 크게 운영을 했었던 재산이 굉장히 많은 가문이었는데 세대가 가면 갈수록 사업을 잘 못 굴려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주의 3세대 전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때는 윗대에서 물려받았던 그 많던 재산은 다 날려버리고 지금 이 빌라 건물 하나 하고 작은 술공장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쉬운 설명을 위해서 현재 건물주의 증조할아버지를 제가 돌비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돌비가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자기 가문이 누리던 게 얼만데 지금 자기 손에 남은 게 딸랑 이 건물 하나에 작은 술공장 하나라는 게 자기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돌비가 결혼은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대요. 근데 뭐 딱히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기가 갖고 싶다고 애걸복걸을 하니까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또 워낙에 세계 곳곳에 전쟁 후유증도 심했고 정세가 좀 불안정하던 시대다 보니까 입양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친딸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한두 해가 지나고 나서 돌비 와이프가 임신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줄줄이 낳았대요. 5명을 낳았대요. 여자 2에 남자 3 이렇게 고루고루 낳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입양했던 그 아이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생각을 한 게 요새 우리 재정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식구는 점점 늘었는데 가정부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애를 그냥 가정부로 써야겠다 하고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가정부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도 사실 그냥 아이일 뿐이잖아요.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집안일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도 없는 나를 따뜻한 집에 데려와서 예뻐해주던 이 돌비 부부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막 무섭게 꾸짖고 혼내고 하니까 그저 모든 게 공포스럽고 이쁨 받기 위해서 발걸음 하나 맘대로 못 내딛고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비의 와이프는 애한테 너는 나쁜 아이다. 우리가 너를 걷어주고 재워주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쫓아내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체벌을 하고 돌비는 애가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안방 안에 있는 작은 화장실에 밤새 가둬놓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네 집이라면서 너는 이 화장실에나 어울리는 나쁜 아이라고 하면서 가정부로 쓴다고 하기는 했지만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지옥이었던 거예요. 네, 듣기 불편하실까봐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제 얼마 못 가서 아이는 밤새 갇혀있던 안방 안쪽의 작은 화장실에서 다음날 해를 볼 수 없게 됐대요. 잘못된 거죠. 정확한 이유는 뭐 루비 할머니도 모르신대요. 근데 그 일로 이 집, 이 건물, 이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후로 돌비의 와이프가 점점 미쳐가더니
그 여자아이가 잘못되었던 안쪽 화장실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또 돌비의 5 아이들도 정신 이상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네. 돌비는 여러 가지 사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집에 그 죽은 여자아이의 어떤 영향이 문제가 생겼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곳마다 족족 집에 불이 났대요. 그 과정에서 돌비의 2 딸이 화재로 죽고 아들들만 남은 거예요.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대요. 근데 그래도 돌비가 건물주였고 작기는 해도 술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하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이 건물을 팔아버리자 싶어서 건물을 내놨는데 건물을 내놓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안 나타났대요. 예. 솔직히 동네도 나쁘지 않고 건물 자체도 오래되기는 했지만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아무도 건물을 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돌비도 이사를 계속 다니다가 가는 데마다 불이 나니까 자기 남은 아들들이랑 자기도 죽겠다 싶어서 다시 이 건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원래 살던 호수로는 들어가기가 싫어서 1층에도 살아보고 자기 건물이니까 3층에도 살아보고 5층 이렇게 다 살아봤는데 계속 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결국에 안착한 곳이 원래 살던 701호 옆에 호수인 702호에 들어가서 사니까 화재는 안 나더래요. 근데 돌비 가족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타 지역에 간다든지 하여튼 집이랑 이 건물이랑 좀 멀어지면 어김없이 작게든 크게든 화재가 나고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예. 근데 돌비는 어른이고 어쨌든 이 모든 게 그 여자아이 때문이 맞다면 돌비가 가해자인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남은 3 아들들은 무슨 죄예요? 그 아이들도 좀 아직 어리고 또 부모 때문에 2 여자 형제도 잃고 하여튼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거잖아요. 돌비도 자식을 둔 아빠라고 그 남은 아들들이 불쌍하더래요. 그리고 돌비는 스스로 어쨌든 자신이 그 여자아이를 어떤 식으로든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생긴 저주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대요. 네. 한국에 무당이 있듯이 여기에도 샤머니즘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점쟁이나 주술사로 불리는데 돌비가 하루는 어떻게 좀 해결책이 없을까 싶어서 유명한 점쟁이를 701호에 데려왔대요. 근데 점쟁이가 딱 보더니 여기서 며칠 머무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더래요. 근데 점쟁이가 그 집에 들어가고 바로 다음 날에 돌비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701호에서 죽은 여자아이는 누구냐? 이 집 자식 아닌 것 같은데 왜 죽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돌비는 자기가 아무래도 그 여자애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은 안 하고 옛날에 우리가 자식이 안 생겨서 입양해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파서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여자아이는 원래 그 나이에 아파서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근데 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너희 집안 사람이 그 아이의 운명을 망가뜨렸다. 나는 어젯밤에 저 집에서 딸로서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여자아이를 봤다. 네. 그 아이의 모습은 너무 끔찍했고 원래 사람이 죽어서 생긴 영혼은 죽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점점 커질 거고 결국에 너희를 찾아갈 거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다. 너희가 저 여자아이의 눈을 가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대요. 저 701호에 여자아이가 있는 가정을 세를 들여라. 그러면 거기에 정신 팔려서 너희 집까지는 못 넘어갈 거라고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돌비가 아니 세입자를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이 건물도 팔아버리고 싶고 여기 살기 싫다. 네. 근데 다른 데만 가면 불이 난다. 저 집에서 우리 와이프도 죽었고 내 2 딸도 다 일찍 보냈다.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돌비를 빤히 보다가 하는 말이 너도 산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너는 그 아이한테 뉘우침도 없이 끝까지 네 생각만 하냐. 애초에 이미 죽어서 없어진 아이가 저 집에 둥지를 틀게 된 이유도 네가 네 죄를 모르고 그 아이를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그 아이를 한 번도 위로해주지 않은 탓이다. 너희 가문은 뿌리까지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는 절대 풀 수 없다고 했대요. 너의 후손의 그 후손까지 끝없이 고통을 받을 거다. 네가 감히 한 생명을 멸시해놓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 야, 너는 오롯이 죗값을 치러라.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남은 아들 3 중에 둘째, 셋째는 단명을 하고
맏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죽기 전에 맏아들한테 그랬대요. 이 저주받은 가문을 버려라 아들아.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성도 바꾸고 너 결혼하지 마. 이 저주는 그냥 네 대에서 끝내야 된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제 돌비의 맏아들은 이 끔찍한 저주를 평생 안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이 동네 넘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건물에 뜨문뜨문 몇 세대 이렇게 세 주면서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비의 바램과 다르게 진행이 된 게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비의 맏아들도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이 지금 집주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네. 루비 할머니는 지금 집주인의 아버지가 건물주로 있었을 때 세입자로 이 건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집주인의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었고 사정이 좋지 않은 자기를 아주 싸게 새들어 살게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생활이 어려워서 빵 한 쪽도 사는 게 힘들 때 그 집주인의 아버지가 자기 냉장고를 텅텅 털어서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배고프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면서 자기한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루비 할머니도 이 빌라에 살면서 몇 가지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시기는 하셨대요. 작게 나 있는 그 앞마당에 그 어떤 꽃이나 식물을 심어도 봉우리 한번 못 피워보고 다 시들거나 뿌리가 다 썩어버린대요. 그리고 그래도 한 층에 4개 정도 세대가 있는 7층짜리 빌라인데 몇 년을 살면서 같은 건물을 들락거리는 이웃을 한 번도 못 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할머니는 이 빌라에 새들어 사시면서 뭐 그렇게 크게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다더라고요. 근데 701호에서 도망 나오는 세입자들은 수두룩하게 봤대요. 뭐 자식을 여럿이 둔 대가족부터 아빠를 여인 모녀 단 둘만 들어온 세입자도 있었고 지금 집주인의 아버지가 그 701호를 매년 리모델링을 하고 뜯어 고치고 분위기도 맨날 바꾸면서 관리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바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새를 되게 싸게 내놔도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 네. 가끔 가다가 그래도 좀 몇 년 버티던 세입자들도 있긴 있었대요. 근데 세입자 구성원이 어린이가 없는 구성원, 가족이 아닌 구성원 그런 경우는 좀 오래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 다 이사 나갔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세입자는 엄마들이 못 버티고 도망갔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집주인 아버지가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고 한날은 루비 할머니를 찾아오셨대요. 네. 네, 그때 집주인 아버지가 또 자기의 아빠인 돌비로부터 이렇게 지겹도록 듣고 또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 가문에 대한 끔찍한 저주에 대해서 루비 할머니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네.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죠. 이런 사연을 안고 사셨을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루비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근데 저한테 왜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사람이 루비 할머니밖에 없었대요. 자기 와이프도 자기 친구도 같이 일하는 공장 직원들도 모두 자기를 떠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 건물은 진작에 저주받은 빌라로 소문이 나서 그렇게 싸게 세를 내놔도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근데 너는 내가 아는 한 우리 빌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입자고 나한테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그 저주 이후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단명을 한다고. 빨리 죽는다고.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을 좀 지켜봐다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가문을 버리고 뭐 성을 바꿨다 해도 우리 아들도 결국에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나의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떤 금기사항들이 있는지는 교육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알고는 있을 거다고. 내 부탁은 어디 다른 데 이사가지 말고 월세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내 아들을 멀리서나마 좀 지켜봐 달라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하면은 말동무라도 좀 되어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대요. 그 이후에 집주인 아버지가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고 지금의 집주인이 건물주가 돼서 그 저주를 이어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주인도 결혼은 일찍이 했는데 아내분이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금기를 어기고 이사를 한 3번 정도 다니다가 그 아내분이 화재로 한쪽 눈을 잃으시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딸이랑 둘이 산다고. 근데 딸도 그 저주의 영향을 받는 건지 어쩐 건지 10살이 훨씬 넘었는데 삐쩍 마르고 막 헛것도 보고 그런다더라. 집에서만 생활한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부분은 통역을 해가면서 얘기를 다 듣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어렸어서 그런가 그 내용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가문이 어쨌네, 저주가 어쨌네, 요즘에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18살이었으니까. 근데 엄마는 그 얘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라고요. 어떤 리액션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 들으셨고, 루비 할머니가 이 빌라 솔직히 되게 유명한 빌라다, 저주받았다고, 얘기 들은 적 없어 어디서? 이러면서 너네도 피 말라 죽기 전에 그냥 빨리 다른 데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한 달도 안 돼서 겨우 짐 정리 다 된 거를 다시 싸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갔고요. 저희 부모님도 집주인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고, 집주인도 뭐 계약 기간 운운하면서 잡지 않았어요. 이사 문제는 물 흐르듯이 해결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저희 집에서는 거의 금기어였어요. 한 번도 다시 얘기를 안 꺼내본 것 같아요. 사실 시참 준비 이전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그 루비 할머니 얘기를 다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섬뜩한 꿈을 꾼 거는 맞지만 그게 무슨 정말 어떤 저주에 의한 건지, 엄마 꿈속에 나온 그 여자가 뭐 실존 인물이었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루비 할머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얘기가 너무 심오하고 되게 자세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그 얘기를 믿으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에서 꾸신 그 꿈을 계기로 트라우마가 생기셨는지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집으로는 이사를 안 가세요. 그리고 저랑도 둘이서는 잘 안 주무시려고 하세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바로 했거든요. 결혼하고 남편이랑 처음 신혼집을 꾸린 곳이 그 동네예요. 지금 제가 6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저희 집 뒤쪽으로 2개의 골목을 지나면 그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혼집 계약할 때만 해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사 끝나고 며칠 뒤에 남편이랑 근처를 산책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예. 익숙한 건물이 지나가길래 에? 이러고 보니까 그 빌라인 거예요. 근데 저희 신혼집 보러 다닐 때 엄마도 같이 다녔었거든요. 엄마도 그 동네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참 준비할 때 사실 엄마가 당사자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슬쩍 그 얘기를 엄마한테 꺼내려고 하니까 엄마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만해라 이러셔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완전히 100% 제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정리를 한 거라서 중간중간에 개연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아니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전 레전드 이야기였고, 그리고 사실상 어느 나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도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못 물어봤어요. 아, 네. 아무튼 오늘 리따님이 말씀해주신 저주받은 집, 그리고 저에게는 연좌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싶고, 아무튼 리따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와주실 거라 믿고요. 또 해외에 또 저희 팀을 파견을 해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한번 네. 도망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돌비공포 라디오 추적팀은요, 놓치지 않습니다. 네, 항상 머나먼 해외여도 저희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따님께서 들려주신 저주받은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너무나 섬뜩하고 레전드 이야기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또 섬뜩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